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가 뭐로 바뀌었어요? 정책 문제로 채택이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정책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채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책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까맣게 네모 1번 찾았어요? 194페이지. 까만 네모 1번 찾았습니까? 거기 정책 결정의 의미라고 돼 있는데 거기 자, 뭐 정책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위로 이렇게 하살표 끄집어 내려서 올려서 우리 앞서서 정책의 3대 구성 요소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다 그러면 바로 정책 목표 플러스 정책 수단인 거죠. 그럼 정책 결정 뜻풀이하면 뭐가 돼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를? 수단을 채택하는 활동이지. 그래서 정책 결정의 개념, 자, 정책 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안을 뭐예요? 대안들을 고안 검토해서 하나의 정책 수단을 채택하는 이런 활동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폴리시 메이킹, 정책 결정이라 그러는데 이 폴리시 메이킹보다 좀 넓은 개념이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디시전 메이킹.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을 섞어서 쓸 겁니다. 폴리시 메이킹, 정책 결정,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 섞어서 쓸 건데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요. 자,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 뜻은 뭡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미 했어요. 이 정책 결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합리성이에요. 자, 목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어떤 수단을 채택해야 돼요? 원베스트 웨이를 찾아야 되죠. 어떤 측면에서? 실증적이고 계산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죠? 실증적이고 계산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원베스트 웨이를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죠? 바로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100만 가지가 있는지 1000만 가지인지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수단을 실현했을 경우에 나타날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이 뭔지를 뭐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작업을 분석이라 그래요. Analysis.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합리적 결정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의도를 말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원베스트 웨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 지식과 정보가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활동을 뭐라고 표현해?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표 바로 밑에 보시면 Analysis,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바람직한 결정은 합리적 결정입니다. 끝자락에.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 이번 주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 코스를 정해야죠. 이것도 의사결정이잖아. 그럼 가장 좋은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가장 좋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 있는 밥집에 관한 정보를 다 파악을 해야지.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극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다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지. 자, 이게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에 근거해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내려오게 하살 표시하시고, 이렇게 분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 쉽게 표현해서 합리모형이라 그래요. 합리모형.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자,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체크. 분석적 결정. 분석적 결정이 있고, 두 번째 정치적 결정이 있고, 세 번째 직관적 결정이 있고, 네 번째 습관적 결정이 있는데, 분석적 결정은 다시 뭘로 나뉘어요? 완전 분석이 있고 불완전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 분석이든 불완전 분석이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해서 요모조모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분석적 결정입니다. 뭐 전지전능하다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완전 분석을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불완전 분석이 많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결정은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힘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타협 조정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국회에서 하는 의사결정은, 정치적 결정은 분석적 결정이 많아요? 정치적 결정이 많아요? 정치적 결정이 많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 결정은요, 눈 감고 있다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그걸 결정하는. 이게 직관적 결정이고, 자, 마지막에 습관적 결정. 습관적 결정에서는, 자, 선례 SOP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SOP 뭐의 약자입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래서 이제 표준 운영 절차라 그러는데,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규정규칙 절차를 말해요.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규정규칙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 매 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하겠죠? 어떤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의사결정이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까요? 공무원이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아마 습관적 결정일 거야. 사전에 정해져 있는 규정규칙 절차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그리고 정치적 자, 지금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뭐야? 원베스트 웨이를 선택하는 건데, 이 정치적 결정이나 직관적 결정이나 습관적 결정은요, 이게 우연에 의해서나 가능해요. 그러면 이 원베스트 웨이를 의도적으로 찾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의사결정 방식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으로 꼽는 게 바로 합리적 분석적 결정. 이름하여 합리모형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자, 테마 2에 보시면, 자, 박스 안에 합리적 분석적 결정. 자, 거기 순서 꼭 기억하세요. 순서가 중요해. 그림 안에요. 순서. 자, 먼저 뭘 해야 돼요?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시 의사결정의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민 많이 하죠. 고민 왜? 나한테 어떤 문제, 고민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에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고민하는 거지. 심해지면 고문이 되죠. 그러려면, 자,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첫 번째 단계, 어떤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문제를 유발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정책 문제의 파악과 정의라고 돼 있죠. 파악과 정의에다 줄치고 정의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에다 여기 정의에다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에다 동그라미 했죠. 이퀄 이렇게 표시하세요.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목표 설정이 돼요. 뒤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전에 제 후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 때 퇴근하고 소주 한잔 먹재요. 소주 한잔 사달래. 그래갖고 그래. 그래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자기 고민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래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 이 친구는 뭐예요? 의사결정의 출발이 잘못됐죠. 지금 의사결정의 출발은 뭐야?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 자, 그런 다음에 자, 목표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책 대안을 최대한 많이 탐색을 하게 되고 뭐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탐색이 되면 뭐예요? 각각의 대안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결과 예측. 자, 예측이 되면 예측된 걸 놓고 서로 뭐예요? 비교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의도적으로 목표 달성에 최적 대안, 원베스트 웨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맨 밑에 목표 달성의 최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즉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친 작업이 있죠. 동그라미 친 작업. 이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동그라미 친 작업의 이름이 뭐야? 바로 분석이 되는 거죠. 핵심은 결과 예측하고, 핵심은 대안에 탐색하고 결과 예측입니다. 오케이?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건데,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첫 번째 단계. 자,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개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정책 문제 파악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끝자락에 사실 판단 활동 줄 쳐두세요. 자, 반대로 동그라미 2번 정책 문제 정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데피니션. 얘는 가치 판단 활동 줄 쳐두시고. 자, 여러분 정책 문제 파악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 상태는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사실 판단 활동이에요. 자, 반대로 정책 문제 정의는 파악을 토대로 자,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죠. 근데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공부가 내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원인들 가운데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2번 줄 치시면 자, 정책 문제의 파악을 토대로 끊고. 그러면 여러분 자, 정책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토대로 무엇이 정책 문제의 핵심인지를 규정하는 작업이 정책 문제 정의인데, 자, 2번에 보시면 특히 정책 문제 정의가 중요해요. 정책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하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일단 제목 중심으로 자, 정책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1차적 규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는 주관성, 인공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여기는 별표 2개. 제3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자, 요건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대기 오염 문제가 있다라고 봅시다. 우리 뭐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이제 이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잖아요. 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결과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공장 매연이 원인일 수도 있고, 담배 연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등등등. 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면, 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자,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때,
1번 공장 매연이 원인인지 아니면 2번 담배 연기가 근본 원인인지를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 1번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수단이 나오죠? 매연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이 나오겠지. 2번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 수단이 나오겠어요?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정책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택되는 정책 수단의 1차적인 내용이 테두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성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해관계가 작용해요. 그럼 만약 1번으로 정의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기업들이 피해를 보죠. 2번으로 정의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흡연자가 피해를 봐요. 이렇게 정책 문제 정의 자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같은 얘기인데 주관성, 인공성.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할 때 기업하는 사람들은 공장 매연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뭐로 규정되기를 원하겠어요? 담배 연기 때문이야. 미세먼지의 원인은 고등어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고등어 집에서 구우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또는 직화구이 입을 때 별의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다 이런 논리거든. 이거를 이제 주관성, 인공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 문제, 사람들은 각기 갖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고 주관적인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관념이 있어요. 색안경 끼고 세상 본다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색안경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주관성, 인공성에 줄쳐져 있는 부분. 자, 정책 문제는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현실에다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증거의 틀을 적용해서 생성된 일종의 인공물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자,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에 가까운 거죠. 자, 여기 이제 주관성, 인공성이고, 자,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자, 제3종 오류라 그러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케이스에서 두 개의 이해관계 세력이 등장하죠? 기업 집단하고 흡연자 집단. 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누가 더 커요? 기업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들의 어떤 로비, 여론 조작에 의해서, 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공장 매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담배 연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정책 대안이 나오겠어요?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 대안이 나오지. 이게 채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집행을 하겠죠? 이거 아무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런 오류를 뭐라 그래요? 제3종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제3종 오류는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쯤에 자, 왜 생깁니까? 형광펜.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나타나는 오류야. 그러면 자, 아까 정책 문제 정의 이퀄 목표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정책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되면요. 이게 목표 설정이 돼요. 담배 연기를 줄여서 대기오염을 해결하지. 이게 정책 목표가 돼. 그럼 정책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죠? 그럼 그 다음에 원베스트 웨이를 채택하는 게 의미가 없죠. 원베스트 웨이 채택하면 뭐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3종 오류 얘기할 때 제가 흔히 드는 예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표현이 있죠. 지금 내 다리가 가려워. 근데 정책 문제 정의를 잘못해서 남의 다리를 원베스트 웨이로 긁고 있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제3종 오류가 있으면 어떤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이런 답변은 의외인데. 4종 오류가 있대.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겠죠? 그죠? 앞서서.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주로 제3종 오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3종 오류가 있으면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1종 오류, 2종 오류. 그래서 통계학에는 원래 1종 오류, 2종 오류밖에 없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정책학자들이 응용해서 만든 개념이 제3종 오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플러스 시마에 그 정책 분석의 오류, 통계적 가설 검증의 오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긴 통계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일종 오류 하나만 알아두세요. 일종 오류 하나만 알아두면, 일종 오류의 반대가 이종 오류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 원래 통계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제 일종 오류만. 자, 이건 그냥 문장을 좀 외우세요. 그 통계학에 보면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가설이라는 걸 세워요. 이 영가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로 기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X와 Y 간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가설이야.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관계가 없다 이런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영가설이라는 건 관계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가설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가설을 검증할 때 가설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표 봐봐요. 가설이 오르면 채택을 해야 되고, 가설이 틀리면 기각을 해야 이게 옳은 결정이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자, 일종 오류는 뭐냐면 영가설이 옳은데, 그럼 오르면 채택해야 돼, 기각해야 돼? 채택을 해야죠. 기각하는 오류예요.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요. 이건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이걸 이제 정책학자들이 응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영가설이 옳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영가설이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서 어떤 정책 대안이 영가설이 옳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자,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반대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이 나와요?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일종 오류만. 응? 그래서 그 플러스 시 맞출 일종 오류 하나만. 가운데 있는 박스 찾았어요? 가운데 있는 박스 플러스 시마 제1종 오류. 정책 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다음에 끊고 없다고? 있다고 보는 오류. 요걸 이제 통계학적 개념으로 보면 영가설이 참은데 그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 3종 오류가 중요해요. 자, 다시 3종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정의를 잘못해서 나타난 오류인데요. 자, 본문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네 번째 줄 찾았습니까? 다섯 번째 줄 끝자락에 수단적 기획관 줄 쳐주세요. 수단적 기획관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여기 다시 우리 합리성으로 다시 갑시다. 우리 전통적인 합리성 개념은 목표와 수단의 개념이죠. 그지? 근데 전통적인 합리성은 목표는 오르냐 그러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죠.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제 기획이라는 게 기획, 플래닝,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채택하는 정책 결정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이잖아. 목표가 오르냐 그러냐 안 따져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보고 수단적인 측면에서 원베스트 웨이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단적 기획관이에요. 그럼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봐버리면 이 목표가 어떤 목표일 수 있어요? 잘못 세워진 목표일 수가 있잖아요.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목표가 유태인 학살로 잘못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태인을 가장 잘 죽이는 방법을 찾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하여간, 자, 이렇게 해서 정책 문제 정의가 돼서 199페이지 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정책 목표 설정. 자, 여러분, 아까. 자, 정책 문제 정의 이퀄 뭐라고요? 목표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정책 목표의 뜻, 동그라미 1번. 자,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예요. 프로도 표현하면 문제가 해결된 상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에 치유적이고 소극적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해 정책의 목표는, 현재 지금 공해가 심하잖아. 조선시대는 공해 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심했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현재의 문제를 치유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요걸 이제 치유적인 목표라 그래요. 자, 이런 목표의 경우, 자, 문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다시,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죠? 그럼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목표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자, 나머지는 보시고, 거기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목표는, 자, 정책 목표의 특징에 D급번 찾았어요? 두 번째 줄? 자, 여기 줄. 정책 목표는 어떤 성격? 가치 판단 줄, 주관성, 규범성. 여러분, 아까 정책 문제 정의 이퀄 목표 설정이니까 정책 문제 정의가 갖는 성격은 목표 설정이 갖는 성격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목표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사회 상태잖아. 그럼 바람직한 사회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성도 갖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정책 목표가 세워지기 위한 요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줄 치세요.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appropriateness. 자, 그 다음에 적절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adequacy. 자, 여러분, 적합성은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요. 대기오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연도 줄이고 담배 연기도 줄이고 전부 다 바람직한 가치죠. 그죠? 이 바람직한 가치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게 목표로 세워졌느냐. 여러분 1번으로 세워지기보다는 2번으로 세워지는 게 보다 적합하죠? 이게 적합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적절성은 자 이렇게 해서 담배 연기를 미안해요. 제가 얘기 잘못했네. 다시 2번보다는 1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적합하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장 매연을 주는 게 보다 적합하지. 그죠? 그래서 적합하게 세워졌어요. 이제 공장 매연을 줄여야 되는데 이 적절성은 달성 수준의 문제야. 수준. 공장 매연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부적절하지.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들 간의 상호관계라고 해서 자, 거기서는 표 안에 상하관계만 꼭 기억하세요. 자, 요거를 목표 수단이 계층제 이미 했었어요. 여러분, 자, 정책 목표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 최종 목표, 중간 목표, 하위 목표 전부 다 목표지만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층제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합리모형에서 보는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세워졌어.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다른 말로 대안이라고도 해요. 수단과 대안을 최대한 많이 탐색하고 개발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보려고 문제의 파악, 정의, 목표 설정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는데 정확한 의미의 합리모형은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이죠. 정확한 의미의 합리성은 목표와 정의의 문제는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정책 문제 정의와 목표 설정의 문제는 이미 돼 있다. 그렇고 보고 뭐 하는 거와 관련돼요? 수단 탐색하고 결과 예측 이런 거 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얘기야. 그냥 도구적 합리성이니까. 그게 이제 상단에 있는 박스 얘기예요. 줄진 부분에 이제 합리적 분석적 결정에서 정책학자들의 주단 관심은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최선의 정책 수단을 찾기 위한 이제 분석적 작업이 뭐냐 이런 데 초점을 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자,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정책 대안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표에 보시면 점중주의적 대안 탐색, 점중주의적 체크, 창조적 대안 탐색, 창조적 체크. 그럼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은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과거나 현재의 정책,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정부, 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거지. 인간 사는 세상, 역사 공부를 왜 해요? 진짜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진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문사적, 문학, 철학, 사학이잖아. 왜냐면 인간 세상이요. 똑같아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도구 뭐 이런 건 달라졌지만, 이제 과거에 인간이라는 게 보면 과거에 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또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저는 진짜 저런 정책은 진짜 나쁜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저거 있죠. 왜냐면 제가 걸렸어, 거기에. 그 파파라치라는 제도 있죠. 불법행위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한번, 아침에 이제 학원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서울에 이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는데, 한 100m 앞에 이제 저는 이제 골로 나가야 돼. 근데 거기 엄청 막히거든요? 잠깐 갓길을 간 거야. 한 100m 정도를. 다 막혀 있는데, 난 나가야 되니까 갓길을 한 100m 정도. 근데, 과태료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범칙금 위반 통지서가. 그래갖고, 누가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분명히 거기 경찰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각도상 다른 사람 차에 어떤 CC 카메라, 블랙박스 있잖아. 그걸로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괘씸했나 보지. 자기는 이제 막혀 있는데 저 사람이 갓길로 가니까 100m인데 제 사정, 근데 그 사람은 제 사정을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근데 이런 거는요,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제도들을, 근데 원래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통해서 집행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불법행위한 사람 찾는, 이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시자가 되는 거지. 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근데 이런 제도가 언제 있었냐 하면 조선시대 때 있었더라고.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과전진고 체수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태종 때인가 만든 제도인데, 과전은 1대 원칙이죠. 조선시대 과전법. 이제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뭐 하더라는 거야? 세습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한 사람에게 이제 그 과전의 일부분을 이제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가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이게 세종 때인가 폐지가 돼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발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과전진고 체수법에 대해서 이제 경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세종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드라마 밑에 자막으로 과전진고 체수법 이렇게 설명이 나오던데. 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다른 정부의 정책. 자, 이거 외국 정부의 정책 모방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 여러분, 자, 버스 전용 차로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모방을 한 거죠. 자, 일단 이제 모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을 하다가 그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창조적인 대안 탐색을 하게 되는데, 자, 창조적인 대안 탐색에는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이거를 이론이라 그래요. 줄치고 계속해서 계량적인 모형.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주관적, 직관적 판단 줄. 주관적, 직관적 판단. 줄치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자가 갖고 있는 직관이나 통찰력이 있죠. 이걸 통해서 창조적인 대안 탐색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자, 두 번째 줄 끝자락에 집단 자유토론법, 브레인스토밍 줄. 그 다음에 리을번의 정책 델파이 줄. 그 다음에 교차 영향 분석 줄, 시나리오 작성 줄.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에 기초한 거예요? 직관이나 통찰력. 직관이나 통찰력은 객관적인 요소예요? 주관적인 요소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그 창조적인 대안 탐색 가운데 아까 계량적 모형이라고 있었죠? 모형. 그래서 바로 밑에 모형이 나오는데 모형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그럼 모형. 모델이라 그러는데 모델. 여러분 자, 모델은 뭘 갖고 있냐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자리가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이 행정학 공부할 때, 모형이라는 개념 나오면 모형은 뭐를 담고 있다? 인과관계를 담고 있어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인과관계 모형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 그러면 자,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론이 행정학 공부할 때 이론이 나오면요. 이론은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을 말해요. 경제학의 대표적인 띠어리, 이론이 뭐죠? 수요 공급 이론이죠.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가 늘면 뭐가 올라요?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진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요.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에 근거해서 쌀값 변화에 관한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쌀 수요하고 공급은 쌀값을 변화시키는 무슨 변수? 원인 변수죠. 원인 변수. 그리고 쌀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얘는 뭐예요? 결과 변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하살표가 시작된 게 원인이고 하살표가 끝나는 게 혈광고고 하살표의 방향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살표 위에 있는 숫자는요. 자, 플러스 0.9. 얘를 뭐라 그러면 페로미터라 그래요. 페로미터.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쌀 수요가 한 단위 늘면 쌀값은 0.9단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런 관계를 숫자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이 만들어졌어. 자, 근데 지금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냐면 쌀값 폭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쌀값이 막 price of 쌀. 응? 쌀값이 어떻게 한 거야? 막 폭등한 거야. 쌀 10kg 한 가마니에 100만 원. 그런 일이 이따금씩 생겨. 왜? 전에 우리 여러분 계란값 폭등했었잖아요. 주주독감인가 막 그것 때문에. 그 계란 한 판에 막 2만 원 막. 그러면 지금 정책 목표는 뭐예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거지. 지금 강남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정책 목표가 뭡니까?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낮추는 게. 그래서 지금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모형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쌀 수요를 억제하거나 쌀 공급을 늘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자, 상대적으로 쌀 수요를 억제하는 건 힘들어. 왜냐면 사람들 보고 갑자기 먹던 쌀 먹지 말아라. 어렵죠. 근데 상대적으로 쌀 공급을 늘리는 건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으로부터 쌀을 100만 톤 수입하는 거지. 그럼 국내 시장에 쌀 공급이 늘고 그에 따라서 쌀 가격이 떨어지겠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지금 어때?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그죠? 이번에 대책 내는 게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제2 신도시 건설을, 3기 신도시인가 뭐 이거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래서 뭐 서울 내에 있는 수도 그린벨트 같은 거 풀려고 하는데 박원순이 막 반대해서 안 되고, 그래서 뭐 이상한 정책들 뭐 그래서 놀고 있는 건물 그거를 뭐 좀 약간 개발해가지고 뭐 주택으로 어떻게 한다 뭐 등등. 자, 이런 것. 자,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쌀을 100만 톤 수입하자라고 하는 정책 대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정책 분석에서 모형이 하는 역할, 동그라미 1번, 정책 대안의 탐색 창출에 도움을 줘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3번으로 갑시다. 자, 이건 좀 중요한데, 자, 3번. 자, 창조적인 대안 탐색 가운데, 자, 주관적, 직관적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양가르 2번의 집단 자유토론법.
영어로 기억하세요.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에 뭐 있습니까? 델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주관적이고 직관적 방법하면 브레인스토밍하고 델파이. 자, 먼저 그 브레인스토밍으로 기억하세요. 영어로. 이제 번역을 이제 집단 자유토론법이라 그러는데, 여기 잠깐요. 브레인은 뭐예요? 참, 틀린 건 아닌데, 어감이 좀 안 맞지. 브레인, 네. 근데 지금, 전에 뭐, 어떤 학생은 골 하던데, 그거보단 나은데, 지금 우리 여기 뭐 하다 말고 이게 나온 거예요? 분석하다 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과 좀 관련되다 보니까, 뇌보다는 좀 두뇌, 뭐 이런 의미야. 자, 하여간, 자, 브레인. 그 다음에 스톰은 뭡니까? 폭풍이지. 그래서 두뇌에다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는 건데, 자, 두뇌에다 폭풍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또라이가 되겠죠? 하지만 잘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회사에서 하는 어떤 난상 토론이나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하는 건데, 자,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자유로운, 자, 10명의 구성원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집단 자유토론법, 동그라미 1번. 자,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목적은 뭡니까?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의 절차에서는 줄침 부분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창의적이고 기발하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단계를 딱 나눠야 돼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가 10명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근데 바로 평가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창의 발휘가 어렵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는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가 이제 제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현 가능성 없는 거 탁탁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줄침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델파이가 좀 중요한데, 델파이. 여러분, 자, 그냥 델파이가 전통적인 델파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양가로 5번에 정책 델파이라는 게 나와. 요거하고 또 다른데, 자, 앞 페이지 들어오시면 전통적인 델파이. 전통적인 델파이는 네 번째 줄 찾았습니까? 전문가들 동그라미. 전문가들 동그라미 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직관적 기법인데, 이런 겁니다. 전문가 10명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델파이가 왜 나왔냐 하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 아까 여러 언급했었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10명을 모아놓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 그 브레인스토밍처럼 얼굴을 맞대고 면대면 토론을 하면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분야에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전문가 모두가 합의하는 대안 도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백분 토론이야. 백분 토론 이렇게 보면 어떤 정책 분야에 전문가들 모아놓고 100분간 토론하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전문가는 이걸 주장하고, B라는 전문가는 저걸 주장하고, 100분 내내 평행선이죠. 합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저도 전문가고 이 친구도 전문가인데 토론을 하는데, 저는 A를 주장했어요. 이 친구는 B를 주장했어. 막 토론을 하면서 이 B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제 의견을 수정하면 되죠. 수정하는 순간 저는 뭐예요? 진 거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델파이 기법의 의미에서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등 자, 대면적 접촉을 통한 의견 수렴 방법이 지닌 한계까지 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세 번째 줄 끝자락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개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기법인데요. 자,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자, 동그라미 1번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문가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10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데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르게끔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출받아요. 이 얘기는 면대면 토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델파이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10명의 전문가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응답을 제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10개의 의견 가운데 예를 들어 A라는 의견이 전체 40%고 B라는 의견이 20%고 C라는 의견이 10%고 이렇게 응답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10명의 전문가들에게 다시 회람을 시켜요. 회람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수정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그러면 저는 처음에 C라는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 회람 결과를 봤더니. 그래서 두 번째 의견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반복성 응답의 통계적 처리, 통제된 한류라 그래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전문가 모두가 합의하는 의견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전문가들의 합의 유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델파이고, 그냥 델파이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5번. 이번에는 정책 델파이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그냥 델파이로 나오느냐, 정책 델파이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 좀 전에 그냥 델파이는 누구의 의견만 물었죠? 전문가들의 의견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는요, 이 어떤 논리나 이론, 이런 거에 집착하는 어떤 편협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문가적인 어떤 안목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견 도출에 편협성을 가져오더라. 이래가지고 쉬운 예가 저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새로운 영화를 딱 보려고 할 때 요즘 영화가 원체 많다 보니까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영화 있으면 아무거나 봤는데 요즘에 이제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아직 안 본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네이버에 쳐보죠. 그러면 이제 그 영화 정보가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평점이 있잖아요. 근데 평점이 두 가지로 나뉘죠. 네티즌 평점이 있고 평론가 평점이 있잖아요. 평론가, 영화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못 따라갈 거예요? 이 일치하면 다행인데, 웬만하면 네티즌 평점 따라가세요. 평론가 평점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 막 힘들어. 그래갖고 어떤 영화 이렇게 보면, 막 평론가 평점이 별이 5개야. 근데 네티즌 평점 별 2개야.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 엄청 힘들어.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이 전문가 시각의 어떤 편협성이거든. 뭐 저런 영화 있잖아요. 우리 박찬욱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저기 무슨 영화제에서 베를린 영화제 상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되게 힘들죠? 어렵잖아, 영화가. 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게 정책 델파이야. 정책 델파이.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역시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자, 정책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요. 줄 치시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식견 있는 다수의 창조라 그러는데, 자, 다시. 아까 그냥 델파이는 누구의 의견만 물었죠? 전문가들의 의견만 물었죠? 근데 이제 정책 델파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묻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식견은 갖고 있어야지 그냥 길 가는 사람 행인 1한테 그냥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번에 보시면 아까 그냥 델파이는 100% 익명성이었죠? 근데 이제 정책 델파이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의견을 묻지만 어느 정도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면 면대면 토론까지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반적 델파이는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극과 극의 의견 A가 있고 반대편에 Z가 있는 거죠. 이런 극과 극의 의견을 그래서 A 30%, Z 30% 이렇게 부각시키는 식으로 통계 처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B부터 Q까지 쭉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끔 그래서 의견 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 처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갈등을 조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맨 밑에 이제 둘을 비교했어요. 일반적인 델파이, 정책 델파이.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안 탐색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이래서 100개의 대안이 탐색이 됐어. 그러면 각각의 대안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예측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 예측은 미래 예측이죠. 미래 예측.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자, 이건 좀 중요한데 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자, 미래 예측 동그라미. 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요. 윌리엄 듄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로 제시해요. 자, 형광펜 추세 연장적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적 체크. 세 번째 주관적 체크. 자, 먼저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은 말 그대로 추세를 그리고 추세가 뭐예요? 추세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의 추세 있죠. 경향이지, 경향.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A라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면요. 이 사람의 1년 뒤 모습이 대충 보여요. 왜냐? 사람 갑자기 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변화의 경향과 추세를 도출해요. 그러면 그 추세와 경향을 어때? 미래 특정 시점까지 연장을 하는 거지. 우리 저기 전보로 많이 가죠. 전보로 가는데 점쟁이가 용하니 이런 얘기하는데 용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자기 내 얘기를 막 잔뜩 하잖아. 정보를 주는 거야. 정보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잔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의 신통력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대충 분류로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 남편이 바람 피우지?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지어진 거 다 얘기했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다시 양가를 1번에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을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러니까 프로젝션 하는 거지. 과거와 현재까지의 경향, 변화의 추세를 특정 미래의 시점에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역사적 경향 이거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투사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자 여기서는 기법 줄 치세요. 꼭 하나 시계열 분석 시계열 분석이 바로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이에요. 시계열 분석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예측 이론적 미래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이론적 그리고 아까 이론이 뭐를 담고 있다 그랬죠?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를 담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에 근거해서 미래를 이번에는 예견한다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양한 이론들이 구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가정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줄 모형이 있어요. 인과관계 모형 해기 분석 줄 선형계획 줄 경로 분석 상관관계 분석 모의 분석 이런 것들은 좀 외우셔야 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근거합니까?
이론적 미래예측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주관적 미래예측인데 말 그대로 주관적인 요소, 직관 통찰력. 직관 통찰력. 이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여러분 앞서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이나 이론적 미래 예측은 계량적인 미래 예측이거든요. 양적인, 여러분 자, 행정학 공부하면서 양이 나오면 반대말은 뭐예요? 질이지, 질. 질. 객관적, 여러분 양은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질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평가할 때도 보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계량평가고 정성평가는 비계량적인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미래예측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어떤 측면이에요? 질적이다. 질적 동그라미. 자, 기법에서는 네 가지 외우셔야 돼.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교차 영향 분석, 밑에서 세 번째 실현 가능성 분석. 이게 바로 실현 가능성 분석이 아까 잠깐 봤던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러니까 자, 20년 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시나리오 써오세요. 그럼 알아서 막 써와요. 이제 정책학 같은 거 이제 행정학과 수업 시간에 정책학 보면 이제 시나리오 분석. 그래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는 거지. 10년 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는 쭉 보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 209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예측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과 예측이 이루어지면 예측된 결과를 놓고 뭐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비교평가를 해야지. 비교평가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최선의 정책 대안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최선이 무엇인지를 비교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양대 기준이 있는데, 평가 기준에다 동그라미.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망성 기준이 있고, 소망성. 그림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desirability야. 소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여러분, 자, 아무리 desirable, 소망적인 대안이라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망성 기준 먼저 봅시다. 소망성, desirability. 자, 정책 대안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나타내는 건데, 자, 소망성은 다시 효과성이 있고요. 효과성의 뜻이 뭐였었어요? 목표의 달성 정도잖아. 그러면 효과성 기준을 들이대면 어떤 대안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대안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능률성. 자, 능률성 기준을 소망성 기준으로 들이댔어. 그럼 어떤 대안이 가장 좋다는 얘기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편익을 만들어내는 대안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공평성, 정치적 합리성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효과성하고 능률성을 옆으로 두 개 묶으세요. 효과성하고 능률성을 옆으로 묶어서 합리 모형에서 보는 소망성 기준 이렇게 써두세요. 합리 모형에서 보는 소망성 기준. 그러니까 소망성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리 모형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최선인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효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합리 모형이라는 게 결국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거나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찾는 거지.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실현 가능성 기준은 있어요. 뭐 이건 feasibility. 아무리 desirable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면 꽝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봤는데, 자, 근데 여러분 합리 모형에서 보는 가장 바람직한 기준은 뭐라고? 효과성이거나 능률성이죠. 그럼 이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이 어떤 대안인지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테마 3,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그래서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률성 측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 계속 합시다.